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할 때 가장 힘겨워하는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통계적인 부분들이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통계를 잘 접하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과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해도 있고 문제가 좀 수월하게 출제되는 해도 있습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서 여러 전공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혼선으로 좀 힘겨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의어처럼 유사어처럼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과목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미 통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출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조금 바꿔서 문제를 약간 변형하는 스타일의 문제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이론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수번에 걸쳐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못해도 3번 이상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전 문제풀이라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전 문제풀이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동형 형태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잘 하셨으면 실전 문제도 잘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 있는 상담 연구 패러다임이 있고 챕터 2에 있는 상담 연구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 이것을 한 강에 걸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2강에 걸쳐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좀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딱 한 군데 기출문제 확인학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과학자, 전문가 또는 실무자 훈련 모델이 있습니다. 일명 보울더 모델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출제가 된 것이 챕터 1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2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즉 상담 연구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연구 개념들도 아셔야 하고 과학적 연구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보다는 챕터 2가 좀 더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강은 워밍업 차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1절 상담 연구 패러다임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담과 상담 심리학인데요. 1번은 실제적 측면에서의 상담이 있고 2번은 학문으로서의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이제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상담을 받는 이유, 상담자의 전문성,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 상담을 하는 목적과 방향, 상담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 등이 서술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치료, 생활지도가 어떻게 중복이 되고 어떤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는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적 측면에서의 상담이었습니다. 2번은 학문으로서의 상담입니다. 보통 상담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상담의 실제 이론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담 이론은 상담 실무자들의 상담 실제의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실제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받는데 즉 실제에 적용이 잘 되어야 좋은 이론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상담학이 그 이름으로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상담학의 관련 영역과 분야를 규정해야 하고 각 영역들에 대한 학술적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학이 되려면
바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 측면에서의 상담, 임상과 연관성이 있다면 2번 학문으로서의 상담은 상담학으로서 이론,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다지기를 보면 학문으로서의 상담이 차지하는 연구의 위치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상담 이론은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상담 실제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론은 상담 실무자에게 상담 실제의 지침과 방향을 제공해주고 실제를 통해서 이론은 타당성을 검증받는다 했습니다. 실제 잘 적용되어야 좋은 이론임을 인정받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론의 타당성은 연구자에 의해서 상담 실제라는 경험적 자료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수집, 분석,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실제에 얼마나 잘 적용되느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적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담 이론, 상담 실제, 상담 연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상담 이론, 상담 실제, 그 다음에 상담의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과학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절충 또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자는 한마디로 이론과 연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전문가, 실무자는 바로 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심리상담가 또는 상담가, 이러한 전문가들은 바로 과학자로서의 요소도 필요하고 실무자로서의 요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49년 미국 콜로라도의 보울더에서 개최된 미국 심리학회 회의에서 임상 심리학자의 수련과 관련하여 과학자 전문가 모델 또는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명 보울더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임상 심리학자의 수련이나 학제 간 관계 형성을 통한 진단, 평가, 연구, 치료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영역이 부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과 임상 실습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동그라미, 임상의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통합한다는 겁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임상심리학자가 과학자이자, 여기서 끊어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에 대한 결합을 주장하였습니다. 과학자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음으로써 이론적, 학문적, 응용적, 임상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학문적은 바로 과학자적 요소가 되고 응용적, 임상적인 역량은 바로 전문가, 실무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 장면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기술과 기법에 능숙한 임상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로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동시에 끊어요, 전문가로서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한 지식을 인간 행동의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과학자, 즉 심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되어야 하며 이후에 임상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울더 모델, 과학자 전문가 훈련 모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판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학자, 전문가, 실무자 훈련 모델인데 일명 보울더 모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전문가가 있다. 이 과학자는 연구 또는 학문
또는 이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는 실무, 응용, 임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바로 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상담심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연구 또는 상담심리의 실무자, 이런 두 가지의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의 통합적, 결합, 절충적인 요소가 바로 상담 전문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담 전문가의 자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바로 이러한 전문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여기 학문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의 과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담연구가 상담 실제에 도움이 되는지의 양면성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연구고 뒤에는 실제입니다. 연구의 동그라미, 실제의 동그라미, 긍정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담 연구입니다. 이론은 연구 결과에 의해 검증되거나 확인을 받습니다. 기존 이론을 지지해주는 연구 결과는 이론의 타당성을 확고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기존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 결과는 이론 수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연구를 통해서 이론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담 실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담 연구입니다. 상담 연구에 의해서 상담의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상담 효과 검증 연구, 상담 과정 연구, 내담자 연구 등은 상담 실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조화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추출하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연구 문제를 검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적 연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방법적 측면에서 질적 방법 또는 양적 방법의 결정은 연구 문제의 성격이 어느 방법에 더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상담 연구는 양적 연구도 있고 질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실무자의 과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과학성은 경험적인 자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고를 해야 하고 상담자의 심리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연구교육에서의 관심 고조입니다. 최근 상담 실무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대학 상담, 종교 상담 등이 활성화되면서 상담 전공 대학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담 연구 교육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 자, 상담 연구는 주로 학위 취득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서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를 했다든지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연구를 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학위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외국의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담 실제를 바탕으로 하여 상담자에 의해서 제창된 이론을 아직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의 이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화의 제한성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피험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으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대개 상담 연구는 동의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상담 연구 참여자가 부족해 일반화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측정과 관찰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인데 이는 관찰 또는 측정하고자 의도했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하고 측정했는지 그리고 유사한 일관성이 나타났는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상담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 편견 이런 것들이 바이어스, 편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상담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질적 사례 연구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대개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연구자와 실무자 간의 괴리, 상담 교육에서 연구에 관한 교육의 소홀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전문적인 상담 연구자의 소수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상담 교육과 연구 교육보다는 상담 교육도 연구 교육보다는 상담 실무에 대한 교육 위주로 하는 대학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담 실제, 임상에 대한 슈퍼비전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담 연구에 대한 교육 훈련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부정적 측면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들어갑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제1절 상담 연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사고가 나왔습니다. 아래 박스에 보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사고의 본질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증거, 관찰 또는 검증된 증거, 이러한 증거를 중요시하는 사고가 바로 과학적 사고입니다. 증거를 찾고 제시하는 방법과 절차가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입니다. 체계적의 동그라미. 사용하는 관찰 방법과 자료 제시 방법에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의 동그라미입니다. 과학자는 오차, 에러, 오류라고 합니다. 과학자는 오차, 오류를 인정하며 과학 이론이나 법칙은 수정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절대적인 과학 이론은 있을 수가 없다. 과학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수정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오류를 없애는 것과 오류를 줄이는 것이 요구되며 과학 자체의 비완벽성과 자연현상과 인간 및 사회현상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죠. 자연과학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학적인 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로지컬,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은 합리적인 사고 활동입니다. 과학적 설명은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연역법, 귀납법에 의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연역법과 귀납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의 형태가 바로 연역법이다. 어떠한 관찰에 의해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귀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결정론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론적은 과학에서의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이게 바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결정론적이다라고 했는데 결정론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질 수 있는 확정적 결정론이냐 아니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적인 결정론이냐, 확률적 결정론을 말합니다.
확률적 결정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는 연구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일반화를 말합니다. 일반성은 경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밑줄 친 것이 시험에 출제된 것들입니다. 간결한 것을 추구합니다. 종속 변수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핵심적 내용의 설명이 가능한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원인이라 하죠. 독립변수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과학적 방법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좋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 내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구체화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가 다른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과학적 연구가 됩니다. 다양한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들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과학적이라고 인정받던 이론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론들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존하는 모든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학자의 연구 과정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학자가 그 연구 과정을 같게 했다면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를 보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경험을 통해 검증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수준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가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게 나오는 것을 재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재생 가능성이라고 쓰면 됩니다.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재생 가능성입니다. 아홉 번째, 효용성을 추구합니다. 효용의 추구는 과학적 이론들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는 과학적 이론이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냐, 유용한 측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효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유용한가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학적 이론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실제 생활에 유용함을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효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만 다시 한번 보면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간결한 것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효용성을 추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이런 결정론적인 측면과 재생 가능성의 내용,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과학적 사고의 과정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과정, 이것은 거기 위에 있는 컬러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 첫 번째는 법칙성에 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칙성의 밑줄입니다. 법칙성을 다른 말로 규칙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과관계의 관심, 인과관계의 밑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관관계, 기술 연구 설계라는 말이 있는데 상관관계,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경험적 자료의 밑줄. 다섯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귀납, 연역,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학의 기능이 나옵니다. 기술하는 것, 설명하는 것, 예측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료 수집과 통계적 추론입니다. 이런 자료 수집과 통계적 추론에서 통계적 추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의 기초 개념 중심으로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과학적 사고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성에 관심입니다. 과학자는 사건 또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법칙성과 규칙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관심입니다. 사건과 사건, 변인과 변인, 구념 또는 개념 또는 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인이라 하겠습니다. 구인과 구인 간의 관계, 실험 연구 설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 설계의 목적이 바로 인과관계 규명입니다. 자, 구인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념, 개념이란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상들로부터 일반화를 통해 형성된 추상적인 생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능의 개념이다 그러면 국어사전을 찾으면 지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체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구인은 개념의 하나인데 이 개념과의 차이를 구별해 보면 과학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대개 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 앞에 구인 타당도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구성한 개념은 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바운더리, 큰 범위에서의 하나의 개념이라면 여기 신체 발달에서 신체가 얼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탄력적이냐, 탄력적이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탄력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신체 발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하기 위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탄력성이라는 단어고 이것은 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 구념, 그 다음에 구인 이런 것들을 유사어처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인데 통계적인 조사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구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나가서 심리학에서의 귀인 현상은 우리가 귀인 이론이란 것도 있죠.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인 현상은 인간의 본능,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한 사고과정 연구를 말합니다. 인과관계를 인식하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측이 가능하면 현상의 조작,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규명했다, 원인과 결과를 규명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현상의 어떤 조작, 통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과관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번 별표, 4번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조건입니다. 원인이 앞에 나와야 되고요. 공변 조건입니다. 원인이 변하면 결과도 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베타 조건입니다. 베타 조건은 외생 변수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 외생 변인의 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일방향적 인과성은 A가 B의 원인이고 B는 A의 결과라는 말로써 A와 B는 이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있어도 B와 A의 관계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방향적이라고 했잖아요. 일방향적은 쌍방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일방향, 직선적인 인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양방향적 인과성은 상호적 결정론 또는 순환적 인과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상담에서 가족의 체계적인 조망에서는 대개 순환적 인과성을 많이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판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원인입니다. 여기가 결과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거죠. 따라서 이 반대 방향은 성립이 안 돼야 됩니다. 반대 방향이 성립되면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선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대칭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비대칭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3의 변인, 외생변인이 있습니다. 외생변인이 양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외생변수는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과관계의 추론 조건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추론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추론 조건 3가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원인이 앞에 와야 됩니다. 1번 원인의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원인이 시간적으로 결과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내용인데 원인이 변하면 결과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변성입니다. 공변성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외생변수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외생변수의 통제라고 합니다. 외생변수의 통제.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시간 조건, 공변 조건, 그 다음에 베타 조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시간 조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공변 조건, 이게 바로 베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바로 인과관계 추론 조건이다. 이렇게 노트에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예요. 자, 상관관계 들어갑니다. 기술 연구는 실험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관찰 자료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기술 연구라고 합니다. 상관 연구는 기술 연구의 한 방법이 됩니다. 두 변인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변인, 세 변인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게 기술 연구인데, 자, 거기에서 상관관계를 본다 그러면 상관 연구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단순 상관, 중다 상관 분석, 중다 회귀 분석, 요인 분석, 캐논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분석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 연구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경험적 자료입니다. 모든 이론과 가설은 경험적 자료, 데이터라고 하죠.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납적, 연역적, 가설 연역적 사고가 있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여러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보편적인 원리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귀납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망했고, 공자도 사망했고, 석가도 사망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바로 뭐다? 네, 귀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은 보편적 명제를 기초로 끊어요. 구체적 명제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보편적 명제가 바로 이론이에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입니다. 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고로서 사고 과정의 전형은 이론으로부터 연역적 사고를 사용하여 구체적 가설을 추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를 할 때 선행 연구에서 변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합니다. 선행 연구가 바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연역법이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과학의 기능입니다. 기술. 우리가 기술은 영어로 d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기술은 현상을 전문 용어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관찰되는 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묘사하는 겁니다. 묘사의 동그라미. 기술 이퀄 묘사예요. description. 그 다음에 요약하고 표현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설명입니다. 우리가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에서는 설명이라는 단어는 항상 인과관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설명은 보통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인과관계에 밑줄치면 됩니다. 애언입니다. 애측이라고도 했었죠. 현상 간의 인과적 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규명할 때 가능합니다. 아, 이게 바로 원인이었어?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었어?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과관계 연구와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규명했을 때 예측의 기능이 있습니다. 통제 조작입니다. 애언의 확률이 높으면 현상의 통제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측이 가능하면 현상의 조작도 되고 통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과학의 기능 4가지, 기술, 설명, 애언 또는 예측, 통제, 이 4가지를 그냥 개념적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료 수집과 통계적 추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통계의 기본은 영가설, 규모가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가설, 규모가설을 세워서 설정을 해서 그것을 검증해 연구가설이 채택될 수 있는지, 기각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통계 절차, 실험가설, 연구가설 또는 작업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실험가설, 연구가설은 영가설, 규모가설을 설립한 후에 얻어진 자료 분석의 결과가 그 영가설, 연구가설을, 규모가설을, 영가설, 규모가설은 같은 말이에요. 부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료 분석 결과가 영가설을 기각하면 원래의 연구가설은 지지되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인 절차를 할 때 영가설, 즉 규모가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의 사실 또는 거짓, 거기에 따라서 연구가설이 지지될 수도 있고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구가설이 모두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료 수집과 통계적 추론인데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상담 연구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연구란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연구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논문 체제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 조직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하여 논리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관심 분야가 선정됩니다. 관심 분야의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고찰합니다. 가능한 연구 문제를 도출합니다. 연구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연구 문제의 선정을 합니다. 연구가설을 설정을 위한 관련 근거를 고찰합니다. 그리고 연구가설을 설정을 하고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도출하고 연구가설 검증 결과의 논의 그리고 연구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된 게 논의 부분입니다. 논의 부분이 나왔는데 그건 뒤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관심 분야의 선정입니다. 1단계인데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또는 주제를 탐색을 해야 되겠죠. 만약 지금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현재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 또는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연구를 할 때 많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분야의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고찰은 2단계, 연구 문제의 도출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정해졌다면 연구자는 그 분야에서 행해진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많은 선행 연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찰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능한 연구거리를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 문제가 도출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연구 문제의 중요성 평가, 연구 문제의 선정입니다. 연구 문제의 중요성 평가는 4단계, 연구 문제의 선정은 5단계가 됩니다. 연구자는 과연 주어진 연구들이 관련 분야의 이론적 또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된 최종적인 연구 문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문제가 선정이 되었다면 가설 설정을 위한 관련 근거를 고찰하고 6단계 연구 가설을 설정합니다. 7단계입니다. 주어진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이론의 고찰을 통해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의 결정입니다. 8단계인데요. 연구 가설이 설정되면 연구자는 잠정적인 해답이 아닌 경험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가설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연구자는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요약해주는 정보와 함께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를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의 양식에 따라 정리하고 제시를 합니다. 연구 가설 검증 결과를 기술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의 논의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얻어진 연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선행 연구나 이론적 틀 속에서 추론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이 바로 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논문의 논의 부분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대개 결론 부분에 논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의 결론을 서술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밝힙니다. 연구의 한계점도 기술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제공하는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의 중요한 단어는 결론입니다. 결론의 동그라미. 2번의 중요한 것은 가설 지지 여부입니다. 가설 지지 여부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을 기술하고 네 번째로는 함의입니다. 이론적인 함의는 뭐고 실제적 함의는 뭔지 그것이 바로 결론에 있는 논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결론 및 재연입니다. 마지막 11단계인데요. 결과와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을 맺고 연구 문제의 도출에서부터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사용했던 경험적인 근거들을 참고문헌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및 재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의 과정입니다.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 1단계로 나오는데 연구 문제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선행 연구 고찰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 문제가 선정이 됩니다. 자, 연구 문제가 선정이 되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가설을 설정했으면 조사 디자인을 하거든요. 조사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연구 방법 결정은 조사 설계, 조사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및 해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쭉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체킹해 주세요. 선행 연구를 고찰해보고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쭉 고찰해보고 연구 문제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데 조사 설계 때 연구 방법 결정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해석을 하고 분석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 결과 도출입니다. 검증 결과 도출입니다. 검증 결과 도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결론에서는 대개 논의 및 재연이 들어가요. 결론에 대한 요약도 당연히 들어가죠. 결론 안에는 요약도 들어가는데 논의 및 재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논의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논의 부분은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있었던 것이 결론을 요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을 제시합니다.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가설, 검증에 대한 가설에 대한 연구 가설이 있었잖아요. 그 지지 여부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설이 지지되는지 기각되는지 아니면 채택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의입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함의. 자, 이 연구의 이론적인 함의는 뭐고 실제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의 내용을 이 논의에서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 설계의 선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